샵사인 상견례 날에 고백 세편지제 사람으로 살아요. 남편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울던 여자. 그 여자의 정체를 스님은 20년 동안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지요. 그 여자는 박옥분이 보낸 사람이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픔 속에 묻어버리려고 보낸 사람. 오수님은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인지 가슴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우지끈 부서지는 느낌이 났지요. 그리고 그 순간 태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답니다. 수님 씨, 저 할 말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으세요? 딸 미란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 믿어도 돼? 어머니가 저 지경인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 수님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지요. 20년 전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상견례 날 박옥분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졌다가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님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태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가볼게. 미란아.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알 것은 다 알아버렸으니까 수님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바깥은 11월의 찬바람이 구도심 골목길을 훑고 지나가는 저녁이었지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눕고 어디선가라면 끓이는 냄새가 찬 공기 틈을 비집고 흘러왔답니다. 태수는 상가 앞 편의점 유리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숨을 하얗게 내뿜으면서 수님을 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수님 씨, 저 먼저 용서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하신 일, 제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수님이 숨이 멈칫했어요. 수님 시전 남편 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가로등 불빛 아래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자리에서 박태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답니다. 1987년 태수가 20살이던 해였지요. 박옥분은 구도심 뒷골목에서 작은 사채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웃 장사꾼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박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했던가요? 박옥분은 점점 더 큰 금액을 굴리기 시작했고 이자 계산도 교묘하게 바뀌어 갔지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나도록 계약서를 꾸미고 변제 기간을 아슬아슬하게 짧게 잡아서 한 번 돈을 빌린 사람은 쉬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수님이 첫남편 오성철이 그 덫에 걸린 것은 그가 작은 철물점을 차리려고 3천만 원을 빌렸던 1989년 봄의 일이었어요. 처음 계약서에는 분명히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금이 불어나 있었지요. 이자에 이자가 붙고 연체 수수료가 더해지고 어느 순간 3천만 원이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성철은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날품팔이를 하면서 갚고 또 갚았지요. 매달 50만 원씩. 땀 냄새가 밴 봉투에 돈을 넣어서 박옥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이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과연 오성철은 그 빚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997년 겨울, 오성철은 결국 무너졌답니다. 외환위기. 한파가 전국을 덮치던 그해, 철물점은 문을 닫았고 마지막 남은 가진 것마저 날아갔지요. 더 이상 갚을 돈도 갚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박옥분이 찾아온 것은 그 직후였어요. 태수는 당시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성철에게 한 말을 태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갚을 돈 없으면 자식들 학교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아내 직장도 알고. 당신이 선택해요, 오성철은. 그날 밤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딸에게. 그리고 다음 날 박옥분이 교통사고 사망 신고를 꾸몄답니다. 사라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었고 빚도 함께 묻혔지요. 태수는 29살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20년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수님은 편의점 유리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바지 천 위로 스며들었지요. 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럼 성철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전남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어요. 최영달 씨가 5년 전부터 추적해온 것 같습니다. 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허공에 떠버린 것에 대한 어지러움인지, 그 눈물의 이름을 수님 자신도 몰랐지요.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요. 태수 씨. 네. 당신은 왜 나한테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태수는 두 손을 꺼내 무릎 위에 얹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수님 씨가 남편 행방을 찾으려는 낌새가 있으니 가까이 지내면서 막으라고요. 수님은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고 나서 2번, 3번 만나고 나서는 어머니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수님 씨가 너무 단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단단함이 사실은 전부 혼자 버텨온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어머니 편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3사람이 모였습니다. 오수님, 박태수, 그리고 최영달. 최영달은 가죽 가방 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지요. 20년 전 사채 원본 계약서, 이자 변조 내역, 그리고 오성철이 전남 순천 어느 쪽 방에서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20년 치 진술서였습니다. 진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오수님의 남편 오성철이요. 아내와 딸에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은 남겨야겠습니다. 수님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는지 손끝이 종이에 다 떨렸는지 알 수 없었지요. 최영달이 말했습니다. 수님 씨, 이걸로 박옥분을 사기죄와 강요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성철이는요? 성철이는 만날 수 있어요. 최영달이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말을 아꼈답니다. 그건 수님 씨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20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수님은 딸 미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란아, 오늘 같이 가줄 수 있어? 어디? 박옥분 씨 사무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엄마. 나 이미 반찬했어. 수님은 눈물을 참으며 피식 웃었답니다. 박옥분의 사무실은 구도심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낡은 나무 계단에서 삐걱삐걱 났지요. 형광등 빛이 누렇게 바랜 복도 끝에 유리문 하나가 있었어요. 문 옆에는 검은 글씨로 박옥분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수님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익, 오래된 경첩 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지요. 박옥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88세의 작은 몸의등이 굽어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요. 그러나 눈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박옥분은 코웃음을 쳤어요. 왔어. 뭘 가지고 왔는지 봅시다. 최영달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한 장 한 장 내려놓았지요. 사채 계약서, 이자 변조 내역, 오성철의 진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박옥분이 꾸민 허위 사망 신고 접수 서류. 박옥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이 서류 위를 훑다가 아들 태수의 얼굴로 향했어요. 태수는 어머니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 배신자 자식이 배신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일이어서요. 박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내가 어떻게 너 공부시키고 어떻게 너 먹이고 입혔는데? 이 돈으로 다 한 거야? 이 돈으로.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을 못 잤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 침묵이 고였지요. 낡은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최영달이 입을 열었어요. 박옥분 씨의 서류는 이미 복사본이 검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옥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럼 뭔데? 수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며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박 여사님,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입으로요. 무슨 말을? 성철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고 꾸민 것, 저한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박옥분은 한참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새가슴처럼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두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어요. 그리고 박옥분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그 작은 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꺾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지요. 딱 차가운 장판 위에 88세 박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답니다. 최영달은 고개를 돌렸지요.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수님씨,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쉬었습니다. 성철이 그 사람, 내가 몰아붙였어요. 도망가게 했고 죽은 것처럼 꾸몄어. 내가 그랬어요. 수님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요. 그냥 조용히 두 줄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박옥분이 굽은 등을 더욱 낮췄습니다. 무서웠어. 들킬까 봐의 돈을 잃을까 봐.
그게 전부야. 방 안에 그 말이 오래 머물렀답니다. 무서웠다. 들킬까 봐에 돈을 잃을까 봐이 그 말이 얼마나 작은가요? 한 사람의 20년을 무너뜨린 이유가 얼마나 허무하게 작은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듣고 계십니까? 아기는 언제나 거대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유는 언제나 이렇게 작습니다. 무서웠다. 잃을까 봐이 그뿐이랍니다. 수님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박옥분을 내려다보며 그 등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를 바라보며 그리고 수님이 입을 열었지요. 박 여사님. 일어나세요. 박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이 비밀이 세상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성철이도 알아야 하고 미란이도 알아야 하고 저도 알아야 했으니까 수님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 세무사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러 왔어요. 박옥분은 한동안 바닥을 봤지요. 무릎이 굳어서인지 아니면 일어날 힘이 없어서인지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태수가 다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천천히 일으켜 세웠지요. 태수야. 네, 어머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래도 받아야 할 것은 받으셔야 해요. 박옥분은 아들의 팔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긴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봄 얼음처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영달의 고발로 박옥분은 사기죄와 강요죄로 입건되었지요. 88세 고령을 감안하여 실형은 피했지만 재산 일부가 피해자 보상으로 환수되었답니다. 그리고 수님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문이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그 수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게 되었지요. 오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성철을 만난 것은 그해 4월의 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 작은 읍 내의 허름한 쪽방. 최영달이 주소를 적어준 종이를 쥐고 수님은 혼자 기차를 탔답니다. 미란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수님이 말렸지요. 이건 엄마 혼자 가야 해. 순천역에 내리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수님은 그 빗속을 걸었어요. 골목 끝 반쯤 열린 문 앞에서 수님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지요. 성철 씨 문 안쪽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70 가까이 된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요. 그러나 눈은, 그 눈은 20년 전 그대로였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지요.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 있었네요. 오성철의 눈이 붉어졌어요. 수님이. 미란이 잘 컸어요. 키가 나보다 크거든요. 그 말에 오성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미안해. 미안해. 수님이 예수님은 빗속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오래. 그리고 말했지요. 용서한다고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봄비 냄새가 흙냄새와 섞여 코끝으로 번졌지요. 수님은 돌아섰습니다. 오성철이 불렀어요. 수님이 미란이한테 아비가 살아있다는 것만 전해줄 수 있어? 만남은 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란이가 결정해요. 그리고 다시 걸었지요. 빗속으로 5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봄 구도심 상가 건물 1층에 조그만 분식집이 하나 생겼답니다. 간판에는 수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간판 옆에는 딸 미란이 직접 쓴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코팅도 안 한 A4 용지에 수성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이제 사람으로 살아요. 그 분식집 안에서 오수님은 매일 아침 육수를 끓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올리고 뽀얀 김이 올라오면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지요. 그 냄새가 골목 바깥까지 번집니다. 단골 할아버지 하나가 아침마다 들어와서 떡국 한 그릇을 시키고 수님과 날씨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사장님, 여기 간판 옆에 붙은 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람으로 살아요. 수님은 떡국을 그릇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오래 숨어 살다가 이제 좀 당당하게 살자는 뜻이에요. 숨어 살았어요. 어디서요? 죄짓고 숨은 게 아니라요. 수님은 국물을 한 번 더 저으며 말했지요. 억울한 게 너무 많으면 사람이 쪼그라들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오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 나도 그래요. 그게 더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수님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지요. 딱 맞는 간이었어요. 미라는 그 분식집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을 보냈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김치를 담그거나 그냥 카운터 옆에 앉아 엄마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어느 토요일 미란이 물었어요. 엄마, 태수 씨는 연락해. 수님이 팔을 썰다가 멈췄습니다. 가끔.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랑.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지요. 그 사람이 먼저 물어봤어. 아직도 내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고.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냥 보내버린 거야? 보낸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 친구요. 수님은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20년을 비밀 하나 안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 나는 그 무게 이해해. 그러니까 친구는 될 수 있어. 미라는 한동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언제 그렇게 됐어? 그렇게 단단해진 게. 수님이 잠깐 손을 멈추고 딸을 봤지요. 몰라.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분식집 맞은편 계단 아래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답니다. 최영달이 가끔 와서 그 의자에 앉아 수님이 끓이는 국 냄새를 맡으며 신문을 읽지요. 어느 날 최영달이 말했습니다. 수님 씨, 있잖아. 내가 진작 이 서류들을 들고 찾아갔어야 했는데. 5년만 더 일찍. 아니에요. 수님이 손을 저었지요. 그때 갔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충격을.
지금이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최영달이 안경 너머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 씨 같은 사람이 젊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싶었어요. 불공평하죠. 수님이 담담하게 받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최 세무사님. 불공평한 게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걸리긴 해도 최영달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입을 다물었답니다. 박옥부는 그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떴습니다. 89세였지요. 태수가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장례를 마친 태수가 분식집에 들렀을 때 수님은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밀었지요. 태수는 그 국물을 받아들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수님 씨. 드세요. 속이 따뜻해야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어요. 태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눈가에서 무언가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 수님은 일부러 보지 않았답니다.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랍니다. 용서도, 위로도 그 온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오수님의 분식집은 지금도 구도심 상가 1층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육수 끓이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단골들이 들어와 앉고 미란이 토요일마다 와서 설거지를 하지요. 간판 옆에는 아직도 그 코팅 안 된 A4 종이가 붙어 있답니다. 비에 젖어 모서리가 살짝 말렸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지요. 이제 사람으로 살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수님은 2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세월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고 망각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당당하게 살자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래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젠가 이렇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풀리는 날이 오기를. 이 이야기를 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혹은 오늘 하루가 너무 무거웠던 날에 또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